예, 오늘 많은 내용들의 시장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시장 전체적인 시황을 놓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무엇보다도 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 오늘도 지금 뭐 유로 증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그리스의 내용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야만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릴 뭐 제약업종이라든가 그리고 화장품 업종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향후 흐름을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어찌됐건 시황 부분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내용 시원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먼저 그리스에 관련된 내용들 일자별로 다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죠. 화면 보시면은요. 그리스 금융위기 관련 일정표. 이 뭐 5월 달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도 지겹고 여러분도 지겨우실 텐데 일단은 6월 30일 날 유로존하고의 그리스의 구제금융협상이 유효기간이 완전히 만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쪽에서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큰 소리를 좀 쳤고 그리고 그리스 쪽에서도 큰 소리를 쳤는데 결국 어찌 보면 승자는 그리스 쪽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찌됐건 간에 그 마지막 분할금,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를 달라. 그랬더니 채권단 쪽에서는 야, 뭔가 구제안을 제대로 갖고 와봐 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엉킨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내용은 먼저 그 녹화 방송물 여러분들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은 또 6월 30일 이후에 이렇게 또 흘러갔는데 그리스 쪽에서 마지막에 뭐 솔직히 그리스 총리가 사실은 뭐 저보다 더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진보 쪽에 가깝죠. 진보죠. 그래서 채권단의 내용 자체를 반대한다. 국민투표를 하겠다. 국민투표를 해서 만약에 이제 찬성이 많이 나오면 난 정권에서 물러나겠다. 근데 그것이 명분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분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국민 여론이 안 됐기 때문에 물러나고 다음을 또 약속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현재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그리스 국민 쪽에서는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반대쪽의 흐름이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로존 쪽의 뭐 각국의 또 정상들은 엇갈린 그러한 반응을 나타냈는데 하여간에 뭐 7월 3일까지 그러한 그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된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국민투표 자체가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7월 7일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 30% 직간접 해역해 방안 담긴 세 제한 요청. 뭔 얘기냐면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채권 30%를 탕감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그리스가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각국의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유로에서는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가 되겠죠.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의 또 그리스의 관계가 조금씩 엇갈린 부분이 있는데 독일은 여전히 강화 정책이고요. 프랑스는 굉장히 좀 유화 정책. 그리고 이제 IMF 쪽에서는 지금 그리스가 원하다면은 뭐 우리는 다시 지원해줄 방향이 있다. 근데 그 지원 방안은 현금, 뭐 구제 금융 이 부분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겠다. 이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오후 1시에 유로그룹 회의, 재무장관들의 회의가 있죠. 그리고 오후 6시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유로존 특별 정상회담이 긴급적으로 연출이 되는데 아무래도 뭐 이달 20일까지 시간이 또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보여드릴 표가 이건데요. 재무장관이 지금 사임된 상태예요. 그리스 쪽에서는 이제 기존의 재무장관이 조금 강경책을 나타냈다 해서 유로존 쪽에서는 좀 불편해했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사임하고 새로운 장관이 뭐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조금 이제 그 협상에 있어서 그리스도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일단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리스 문제는 결론을 내드린다면 그네들의 흐름일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왜 그네들의 흐름이냐? 뭐 계속 몇 주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트 놓고 보면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차트 보시면은 독일입니다. 독일 차트인데 자세히 이 끝부분 자세히 좀 보시면은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빨간색 라인으로 평행선을 그어드렸는데 직전 저점입니다. 직전 저점 부분이 독일은 어제 기준에서는 이탈이 안 됐습니다. 오늘 장중의 흐름에서는 뭐 지금 변동성이 조금 일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이 흐름이 어제 기준, 그러니까 오늘 아침의 기준의 흐름이 되겠죠. 다시 얘기한다면 아시아 쪽의 흐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호주, 대만, 항생 전부 급락이 연출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50포인트에 달하는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급등락이 연출이 됐던 독일 같은 경우가 4%의 범위에 또 5% 범위의 변동성이 나타났던 독일 같은 경우가
오히려 1%대 하락으로 그리고 시가 대비해서 반등으로 거기에 바닥에서 꼬리를 단 영망치형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그리스 문제냐는 거죠. 유럽 쪽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다우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죠? 오히려 더 재미나죠. 10월 저점에서부터 고점, 그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폭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조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플러스까지 돌렸다는 거예요. 장중에 강보합까지 돌렸다. 그렇다면 이쪽에서의 흐름도 역시 주말 이후의 흐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리스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다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입니다.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 어제 그 등락폭은 상당히 뭐 깊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는 뭐 좀 제한적이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어요. 2만 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죠. 그렇다면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임종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다 선진시장 아니냐. 지금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선진시장의 문제, 유로존의 문제, 이 문제가 불거지면은 안전자산으로 회귀,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 문제는 엄청난 악재다. 다시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와 뭐 비슷하게 움직임을 가지고 간다는 쪽이죠. 호주입니다. 호주 오늘 뭐 2% 금리에서 동결을 해놨는데 호주의 등락률과 10월 이후의 상승률, 하락률이 우리하고 또 비슷합니다. 어찌됐건 호주 쪽의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직전 저점 있죠. 6월 말에 그 그리스 문제가 또 불거졌을 때 그 저점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 저점 라인을 이번에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50포인트 뿡 하고 깨졌죠.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자, 대만도 보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고 같은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운봉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전저점을 깨지는 않았고요. 그 그리스 문제에 대한 충격은 제한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항생을 놓고 볼게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월 이후에 전체 흐름에서 절반 이상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중국 쪽의 영향력도 일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결론을 지어드릴게요. 지금까지 놓고 보신 차트들 어떻습니까? 유럽, 그리고 미국, 일본, 선진시장의 차트는 전부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머징 마켓 쪽에 대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치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또 호주, 대만, 항생 이 정도 놓고 볼 수 있는데 그 추세 부분이 어떻습니까? 어제 50포인트 두들겨 맞고 오늘 추가적으로 20포인트 장중에 20포인트 이상 두들겨 맞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10월 바닥 대비해서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8%, 10월 바닥 대비 8%대의 상승률, 고점 대비해서는 깊게 빠졌을 때 7%대의 하락률,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장 기조를 잡아나가실 때 너무 패닉 상태에 빠져드시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리스 문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 오늘 또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부분 다시 또 놓고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예요. 상하이 지수의 흐름인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움직이죠?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고점 대비해서 얼마요? 28% 빠져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패닉이다. 이거 난리 났다. 이렇게 됨으로써 뭐 우리나라도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쪽 저점, 바닥 저점에서부터 올라온 저것도 10월이에요. 글로벌 증시의 모든 흐름을 저는 이제 10월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10월 대비해서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했고요. 아직까지도 10월 대비해서의 상승률은 어마어마합니다. 수치상으로 미처 뭐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거기 대비해서 28%의 조정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중국 쪽의 문제는 그네들의 문제인 것이 이 부분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생이나 우리나라, 뭐 대만, 또 선진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다음 주까지도 중국이 급락을 한다면 최근 들어서의 흐름도 정리를 해서 가져다 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 정부가 지난달 말에 긴급적으로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또 인하하는 부분 플러스 증시 안정화 대책을 7월 초에 그리고 또 3일 만에 추가적인 2차 부양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밀려 떨어져 내려가고 있죠. 그렇다면은 중국 쪽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고점에서는 어떠한 흐름 때문에 조정이 나왔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걸 대처할 수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글로벌 시장, 선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우리나라 이머징 마켓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시원하게 한번 뭐 중국 증시 보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여드리면요. 예전 자료예요. 제가 2008년, 2009년도에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뭐 항생이나 또 선진 시장도 중국 증시의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중국 경기의 영향은 받습니다만 중국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일단 정확히 놓고 보시게 되면요. 자, 글로벌 증시가 상승 탄력을 나타낸 게 2002년 말부터 2003년 초순입니다. 거기를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갔는데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찍은 게 2005년이에요. 그럼 중국 경기가 2005년까지 안 좋았느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부터 중국 경기는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그 이전엔 안 좋았냐? 아닙니다. 90년대부터 계속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식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부분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지분 한도 확대, 증권 거래세 인하, 이런 부분이 전부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2005년도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는 거죠. 글로벌 증시는 2002년, 2003년부터 바닥 찍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이성적으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거래세를 인상하고 한 겁니다. 어찌됐건 바닥에서 중국 증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외국인 뭐 투자 한도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 거래세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3%에서 2%로 인하한 부분. 근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런 것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뭐죠? 2007년도 세계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2007년도 어떻게 됐어요? 중국 증시 막 어마어마하게 1년 만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순위에 여기에 지금 보면은 F는 있지도 않아요. 저기 맨 1위가 페트로차이나입니다. 중국이에요. 가로쳐놓은 중국이 5개 업체가 중국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인 흐름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고요. 자, 이러한 내용 보시면 되는데 올해라고 써있는데 죄송합니다만 2008년도 기준입니다. 2008년도에 보호예수가 풀리는 중국 비유통주의 물량들이에요. 보시면은 20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어마어마한 물량의 보호예수가 풀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수급이 자금이 유입된다 할지라도 시장은 조정을 받았던 거죠. 이 부분을 페트로차이나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세계 시가총액 1위였던 페트로차이나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2007년 11월 고점 찍고 중국 증시는 내리폭락을 합니다. 내리폭락하는데 이 페트로차이나의 시가총액 1위인 이 페트로차이나의 하락률과 거의 비슷해져요. 근데 이 부분이 왜 그런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정확히 보시면요. 홍콩 증시에 210억 주, 말이 됩니까? 210억 주가 상장이 돼 있고요. 상하이 증시에 40억 주가 상장이 돼 있는데 비유통 주식이 1,580억 주입니다. 총 상장 주식수가 1,830억 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뭐 유통 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1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물량이 풀렸다는 거죠. 이 물량뿐만 아니라 앞서 보신 전체 비유통 보호예수 물량들이 풀렸다는 거. 거기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IPO가 지속적으로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 증시 다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도 아까 보여드린 11월 고점 이후에 내리폭락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 리먼 사태까지 겹쳐졌는데 그 이후의 반등은 절반의 반등뿐이 못 줬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글로벌 시장은 유동성의 랠리로 인해서 폭등이 나왔을 때 이제서야 중국은 랠리가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부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물량이 지금 넘쳐나죠. 중국 쪽의 기준에서 외국인 지분 한도는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개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중국 쪽의 IPO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속적인 부담 요인이 계속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뭐 증시 안정화 대책 어떤 부분을 내놨어요? IPO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적으로 가지고 가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갔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긴축 부분을 일부 단행했죠. 증시에 대해서 긴축이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대략적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신용에 대해서 제한을 했는데 그 신용 자금에 대해서 일단은 다시 살짝 풀어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급의 개선을 일부 논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번 무너져 내린 심리, 투심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조금 둔화된다 할지라도 계속 증가하는 뭐 IPO 물량 그리고 비유통 물량이 이제 보호에서 풀리게 되면서 유통 물량으로 전환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정폭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앞전에 놓고 보신 것처럼 어떻게 됐다고요? 2008년도, 2007년 11월 고점 찍고 내리밀려 내려갔죠. 내리밀려 내려갔을 때 글로벌 시장에 영향 없었다.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없었다.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옆에서 누가 뭐 중국 얘기하더라도 지표는 놓고 보시되 중국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는 연동성이 제외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국 증시까지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엔 그럼 뭘 놓고 봐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다면은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리고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해드리고 해석을요. 그렇다면은 뭐 유가 부분이라든가 환율 부분을 또 놓고 보셔야 되는데 자 유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아시아나항공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항공주들에 대해서 유가 급락에 의한 흐름이다. 혹은 뭐 정유주나 화학업체에 대해서 유가 급락에 대해서 같이 연동된 급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틀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유가가 가장 고점을 찍을 때 이후의 주봉 차트입니다. 지금 유가의 문제가 불거졌던 부분은 지난해 하반기예요. 특히 4, 4분기. 급락이 연출되면서 문제가 발생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원유에 대한 해지를 했던 업종 뭐 항공도 마찬가지고 원유 그 정유업체 마찬가지고 화학업체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제한적인 흐름 나타난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반등이 나왔다 할지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주봉 기준에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그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횡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 문제와 함께 이란의 핵 타결이라는 부분 때문에 잠시 심리적인 위축 때문에 급락에 연출이 되긴 했지만은 이러한 급락세나 혹은 급반등은 전체 시장에는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향후 유가의 흐름을 급락이나 급등이 나와라. 급락 나와서 항공주 가라. 뭐 급등 나와서 뭐 정유업체 가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안정 추세로만 움직이면은 업황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유가 부분에 대해서의 기대 심리 부분은 1월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에 연동된 화학업체, 정유업체, 항공주까지도요. 전부 유가가 안정 추세로만 간다면 실적 개선 폭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각 꼭 바꾸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실적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실적. 두 번째 파트에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드릴 내용이 그거예요. 제약업체와 화장품업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이 실적 부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실적이 이제 실적철에 도래가 돼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잠정치가 오늘 개장 전에 나왔죠. 그 부분 나오면서부터 해서 어떻게 됩니까? 화장품 업체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PER이 70배 이상 80배 수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적이 나옴과 동시에 흐름이 굉장히 악화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됐고요. 이것을 포문으로 해서 미국과 우리나라 계속 실적 잠정치가 나옵니다. 이제 실적철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실적에 관련된 내용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실적도 짧게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개장 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어닝 쇼크예요. 어제 수정치가 매출 50조 원 넘는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하향한 수정치가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7조 이상의 영업이익, 7조 1천억 정도 수준의 컨센서스를 발표를 했는데 오늘 기준에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쇼크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선반영이 돼 있다는 인식. 그리고 주가가 강세를 띠다 보니까 역으로 해석을 하죠. 어떤 부분이냐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실적 악화된 부분을 놓지 말고 보지 말고 3분기 2014년 3분기에 영업이익 5조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에 지금 4개분기 연속 영업이익 어찌됐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꼭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가가 밀려 있으니까?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 반등이 나왔죠. 어닝 쇼크 실적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왜 그럴까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달러 환율이죠.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어떻게 해요? 수출주. 추경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수출주. 야, 수출을 살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율 부분에 대한 어찌됐건 간에 방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환율도 자세히 놓고 보시면은 그리스 문제 때문에 이상급등락이 나오면 안 돼요. 다만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132원까지 올라섰는데 1136원이 3월 16일 날 고점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뭐 3월 6일로 저 영권이 잘못 써놨는데 저 들어가면 혼나요 또. 3월 16일이 고점이에요. 그래서 3월 16일 날 1136원 60전 찍고 나서의 흐름이었죠. 그렇게 된다면 수출주들이 그 이후에 4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환율이 이 정도고 시장이 안정 추세로 되찾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IT주들에 대한 흐름 정상적으로 놓고 보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해드립니다. 다시 그리스 첫 번째 그리스 문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으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에 대해서 28% 급락 나오다 보니까 이야 이거 중국이 심각한 거 아니냐? 절대 심각한 거 아닙니다.
중국 폭등할 때 우리나라 폭등 안 했어요. 연동폭 그다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 부분에 놓고 말씀드린 부분이 뭐가 되겠죠? 실적 부분이죠. 유가 부분 한번 보시는 거고 실적 부분이고 실적 관련된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요? 환율 부분을 같이 놓고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환율 부분하고 뭐 삼성전자의 실적 부분하고 연동을 시켜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맞는지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에서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전자 업종하고 원달러 환율 부분의 흐름을 같이 놓고 보여드릴 텐데 자동차는 어찌됐건 엔화에 좀 연동성이 크죠.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의 영향이 커요. 맨 왼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왼쪽 보시면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 위쪽의 흐름이 1140원 위쪽의 흐름입니다. 환율 기준에.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률이 바닥 대비해서의 상승률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상승률이 시장 전체를 견인했다는 거죠. 시장이 80% 상승률이 나올 때 전기전자 업종은 2배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률이 바닥권에 놓여졌다 보니까 뭐 얼마 상승이 안 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장 큰 상승률이 나왔던 거고요. 환율에 어느 정도 전기전자 업종도 민감하냐면요. 쭉 흐름을 놓고 보시면 조정받은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이거는 시장 수익률입니다. 이때는 금리가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금융주들이 시장을 견인했던 시점이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2007년도 그리고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터지기 전에 직전까지의 흐름은 시장은 랠리가 나왔죠. 전기전자 업종은 못 갔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도 못 갔고 시가총액 비중 22% 이상의 전기전자 업종도 못 갔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철강, 조선 쪽에서 끌고 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힘들어하던 이때는 뭐 환율이 이게 정상적인 환율 아니잖아요. 리먼 터지고 나서.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 1100원대, 1140원대 위에 있을 때 전기전자 업종은 바닥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유동성과 함께 움직임을 주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맨 마지막 기준이에요. 이 부분도 정확히 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었어요? 작년 10월부터 글로벌 시장과 우리나라 전체를 비교해드린다고 그랬죠. 작년 10월에 전기전자 업종 바닥 찍고 국내 증시도 바닥 찍고 그리고 나서 환율 올라오면서부터 국내 증시도 올라간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이 올라가면서 시장 견인했고 환율 부분도 다시 1000원선 이탈되는 부분까지 우려됐던 범위에 있었죠. 그 부분을 1100원대 이상으로 들어올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전기전자 업종이 다시 조정받았던 부분은 뭐라고요? 3월 16일 날 원달러 환율 1136원 60전 찍고 쭉 내려와서 다시 1100원 이탈될까 봐 걱정스러운 1000원 이탈될까 봐 걱정스러운 위치에서 돌려진 겁니다. 다만 최근 4, 5, 6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쏠림 현상이 너무 컸죠. 뭐 제약업종 그리고 뭐 화학업종도 탄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뭐 화장품 업종 인위적인 탄력을 받다 보니까 이쪽에서 소외된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시장의 흐름은 엇갈렸죠.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그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의 흐름이 다시 정상적인 시장 랠리의 흐름으로 연동이 된다면 전기전자 업종의 이 환율 수혜 부분 정확하게 놓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어려우셨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국내 차트 놓고 보면서 시황 차트 놓고 보면서 시황 마지막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증시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바닥 또 1월 바닥 찍고 나서 돌림폭 이후에 절반 수준의 조정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월봉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다시 보시고요. 일봉 기준만 놓고 보시더라도 이것이 대세 하락의 기준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틀 동안 시장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패닉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업종이 잘 움직일지 그 부분 잘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기준의 흐름 나중에 향후에 제가 또 교육방송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시황 부분은 이만큼에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